제20장. 뭐라고 콜레라? 아니 우리 병원에 콜레라 환자가 입원해 있단 말이야. 벤자민 월러스 박사가 고함치듯 말했다. 그런 것 같네. 확실해. 의심할 여지가 없어. 리터 박사가 말했다. 대변 검사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됐어. 혈액의 산성이 높아지고 저혈압에다 맥박도 정상이하고 게다가 산소 부족으로 청색증까지 나타났어. 콜레라 같은 모든 전염병은 주 보건위원회와 조지아주 아틀란타시에 있는 연방정부 기관인 전염병관리센터에 보고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벤, 아무래도 이건 정식 보고를 해야겠어. 그렇게 되면 병원을 닫게 될 것 아냐. 월러스 박사는 벌떡 일어나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럴 수는 없어. 어떻게 입원 환자를 모두 격리시키고 새 환자도 받지 않을 수 있겠어?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환자 자신도 알고 있나? 모를 거야.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거든. 인도 사람이야.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은 몇이나 되지? 닥터 테프트와 간호사 두 사람이야. 닥터 테프트가 위험으로 진단했단 말이지. 그랬어. 딱하지만 닥터 테프트를 자네가 해고해야 되겠군. 글쎄,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월러스 박사가 말했다. 실수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 진료 기록에는 위험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 월러스 박사는 결심했다. 그냥 그대로 놔두자고. 이렇게 하면 어때? 우선 탈수증을 해소하려면 계속 정맥 주사로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돼. 거기다 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투여하면 되겠지.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혈액양과 체내 수분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면 얼마 안 돼서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 거야. 그럼 보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야? 리터 박사가 물었다. 월러스 박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되물었다. 위험 환자가 있다는 보고도 해야 돼? 그럼 닥터 테프트와 간호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들에게도 테트라사이클린을 투여하라고. 그 환자 이름이 뭐지? 판디트 자와. 48시간 동안 격리시키라고. 그동안 회복되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할 테니. 한이는 어쩔 줄 몰랐다. 서둘러 페이지를 찾아갔다. 날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그래? 한이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환자와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영어라곤 한마디도 몰라. 넌 인도말을 할 줄 알잖아. 힌디어는 좀 하지. 그게 뭐든 하여간 통역 좀 해줘. 그래. 10분 후 페이지는 판비트 자와와 얘기하고 있었다. 앞기탑이 야트카이시 아이? 카라바하이, 앞잘드 아카코홈 카덴지. 바그완 앞기 소네이가 앞가 일라지훔 잘부 슈르 카덴지. 슈크리아, 도스트키스 라야하인? 페이지는 한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갔다. 뭐래? 고통이 아주 심하대.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해줬어. 저 사람이 그건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했어. 우리가 곧 치료를 시작할 거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 사이에 고맙긴 뭘. 콜레라는 탈수 현상이 생기면 24시간 내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치료 효과가 있으면 불과 몇 시간 만에 호전될 수도 있는 병이었다. 치료를 시작한 지 5시간이 지나자 판디트 자와는 거의 정상인같이 보였다. 페이지는 지미 포드의 병실에 들렀다. 그녀를 보자 지미의 표정이 밝아졌다. 안녕. 아직도 약한 목소리였지만 지미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 좋아요. 어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부터 당신의 건강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성생활도 줄이는 것이요. 그 환자 말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최선을 기대하겠소? 차선의 방법이나 알려줘요. 하더래요. 페이지는 이제 지미가 완전히 회복되어 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케네스 말로리는 근무를 끝내고 캐트와 만나러 갈 참이었다.
그때 자신을 찾는 군의 방송이 들려왔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나가버릴까 잠시 망설였다. 다시 그를 찾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마지못해 그는 군의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닥터 말로리요. 닥터 말로리? 급히 제2응급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지금 응급 환자가 미안하지만 말로리가 말했다. 난 지금 막 교대가 끝났어. 다른 의사를 찾아봐요. 지금 이 환자를 볼 수 있는 의사가 아무도 없어요. 급성 출혈성 위궤양이에요. 생명이 위험해요. 시간을 끌면 빌어먹을. 알았어. 바로 가겠어. 캐트에게 늦는다고 전화해야겠군. 응급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60대 남자였다. 거의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백지장 같았으며 이마에는 땀방울이 솟아 있었다. 심한 통증에 호흡은 거칠었다. 말로리는 환자의 상태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당장 수술실로 데려가. 응급 상황이야. 15분 후 환자는 수술대 위에 올려졌다. 마취의가 환자의 혈압을 점검하고 있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빨리 수혈을 하라고. 케네스 말로리는 서둘러 수술을 시작했다. 순식간에 피부와 지방질층을 절개하고 근육 부위도 열었다. 드디어 매끄럽고 거의 투명한 복막이 보이고 위장이 나타났다. 위장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지혈기! 말로리가 말했다. 혈액은행에서 수혈용 혈액을 더 가져와야겠어. 그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지혈하기 시작했다.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수술이 끝나자 말로리는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러나 환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제 고비는 넘겼어. 간호사 한 사람이 말로리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닥터 말로리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는 간호사를 다시 쳐다보았다. 젊고 예쁜 그 간호사는 눈에 보이게 호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아가씨, 조금만 기다려. 나중에. 말로리는 혼자 생각했다. 그는 신참 레지던트에게 고개를 돌렸다. 잘 마무리 짓고 회복실로 데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보도록 하지. 말로리는 캐트에게 지금이라도 전화해볼까 생각했지만 벌써 자정이었다. 대신 장미 24송이를 캐트에게 보냈다. 말로리는 아침 6시에 출근해 우선 회복실에 있는 환자를 찾아갔다. 지금 막 깨어났어요. 간호사가 말했다. 말로리는 침대에 다가갔다. 닥터 말로리입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살아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분이 좋소. 환자는 간신히 말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다고들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 일이 벌어져서 종잡을 수가 없소. 만찬에 참석하려고 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통증이 오면서 기절해버린 것 같소. 다행히도 이 병원에서 한 블록밖에 안 되는 곳이었기에 바로 이곳 응급실로 데려온 모양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출혈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10분만 더 지체했더라도 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들 하더군요. 닥터 말로리, 정말 고맙소. 말로리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연히 할 일인걸요? 환자는 그를 유심히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난 알렉스 해리슨이요. 말로리로서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해리슨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해리슨의 맥을 짚어보았다.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까? 약간, 하지만 아직 마취가 풀리지 않았잖소. 마취는 곧 풀릴 겁니다. 말로리가 말했다. 그리고 통증도 가라앉을 겁니다. 수술이 아주 잘 됐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요. 병원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소? 며칠만 더 안정하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 직원 한 사람이 입원 서류를 들고 들어왔다. 해리슨 씨, 사무적인 일로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원무과에서는 선생님의 의료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입원 수속을 마칠 수 있어서요. 내가 치료비를 낼 수 있는지 알고 싶다는 말이요? 글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샌프란시스코 신용은행에 연락해 보시오. 그가 귀찮다는 듯 말했다. 그 은행이 내 소유요. 그날 오후 말로리가 알렉스 해리슨에게 회진 갔을 때
아름다운 여자가 옆에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금발의 날씬한 몸매로 품위 있는 외모였다. 입고 있는 옷은 유럽 인류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말로리의 월급보다 훨씬 비쌀 것 같았다. 아, 날 살려준 사람이 나타났군. 알렉스 해리슨이 말했다. 닥터 말로리 맞소? 네, 케네스 말로리입니다. 닥터 말로리, 이 애가 내 딸 로린이요. 그녀는 갸름하고 깨끗하게 다듬어진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께서 당신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죠. 로리는 말로리를 쳐다보며 흡족한 표정이었다. 의사라고 모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말로리는 해리슨 부녀가 이런 시립병원에 드나들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알렉스 해리슨에게 말했다. 이제 수술 경과가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해리슨 씨의 주치의를 불러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렉스 해리슨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어. 내 생명을 구한 의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당신이잖소. 그건 그렇고 이곳 병원 생활이 어떻소? 말로리는 좀 의아해했다. 그런대로 괜찮아요. 흥미있는 일이 많은 편이죠. 왜 그러시죠? 해리슨은 침대에 일어나 앉았다. 글쎄, 내 생각엔 당신같이 능력 있고 잘생긴 젊은 의사는 여건만 좋으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요. 그런데 이런 병원에서는 별로 전망이 없는 것 같아서. 글쎄요, 전 내가 여기서 수술받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소. 로린이 입을 열었다. 어떻게든 당신에게 보답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로린 말이 맞소. 내가 퇴원한 다음에 나하고 진지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에서 저녁이라도 하면서 얘기하면 어떻겠소? 말로리는 로린을 쳐다보고 말했다. 초대해 주신다면 기꺼이 가지요.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바뀌었다. 케네스 말로리는 캐트에 관한 내기를 빨리 매듭 짓고 싶었으나 그녀와 만나려고만 하면 공교롭게도 일이 생겨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다. 캐트, 월요일 저녁이 어때? 좋아요. 그럼 내가 7시쯤 데리러. 잠깐 내 정신 좀 봐. 월요일 저녁에는 뉴욕에서 사촌 언니가 올 거예요. 아무래도 그날은 그럼 화요일은? 화요일에는 당직이에요. 수요일도 바빠? 수요일에는 페이지, 한이와 함께 어디 좀 가기로 약속했어요. 말로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내기의 시한이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목요일은? 그날은 괜찮아요. 좋아.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셰즈 파니스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그래도 좋지. 8시쯤 어때? 좋아요. 케네스 말로리는 셰즈 파니스에서 9시가 넘도록 기다렸으나 캐트는 나타나지 않았다. 집으로 전화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대로 30분을 더 기다렸다. 아마 날짜를 착각했을 거야. 그는 생각했다. 일부러 날 바람 맞힐 리가 없어. 다음 날 아침 말로리는 병원 복도에서 캐트와 마주쳤다. 그를 본 캐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아, 케네스, 정말 너무 미안해요. 내가 어쩌면 그렇게 멍청했는지. 생각보다 근무가 일찍 끝나는 바람에 저녁 약속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깨어보니 벌써 자정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미안해서 어쩌죠? 거기서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잠을 자다가 약속을 어기다니. 멍청하기는. 그는 캐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우린 서로 좋아하게 됐잖아. 난 당신 생각만 하면 미칠 지경이야. 나도 마찬가지예요. 캐트가 말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번 주말에 만나서. 이번 주말에는 당직 근무에 선약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의 데이트는 계속 연기되었다. 내기의 시한은 점점 다가왔다. 캐트가 페이지에게 말로리와 마주쳤던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삑비가 울렸다. 잠깐만. 캐트는 전화를 걸었다. 닥터 헌터예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 알았어요. 바로 갈게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페이지에게 말했다.
급히 가봐야겠어. 응급 상황이래. 페이지는 한숨을 쉬었다. 뭐 좀 색다른 소식은 없어? 캐트는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응급실로 갔다. 응급실에 20개도 넘는 이동 침대에는 모두 응급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곳에는 교통사고 환자, 총이나 칼을 맞은 사람,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요지경 같았다. 캐트는 응급실에 들어갈 때마다 지옥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료보조원 한 사람이 캐트에게 다가왔다. 닥터 헌터시죠? 어떤 환자 때문에 날 찾았어요? 캐트가 물었다. 보조원은 응급실 구석에 있는 이동 침대로 캐트를 안내했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있어요. 심하게 구타당한 것 같아요. 얼굴과 머리를 심하게 다쳤어요. 코뼈가 부러지고 어깨 한쪽이 빠지고 오른팔뼈에 최소한 2군데 금이 가고 그런데 왜 날 찾았죠? 앰뷸런스의 치료원이 뇌를 다친 것 같다고 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기 때문에 뇌진탕이 아닐까? 환자의 얼굴은 상처투성이로 심하게 부어오르고 피범벅이 되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최고급 양복과 셔츠, 악어 가죽 구두. 캐트는 섬뜩했다. 몸을 숙이고 얼굴에 피를 닦아내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바로 루 디네토였다. 캐트는 익숙한 솜씨로 머리를 만져보고 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뇌진탕이 분명했다. 급히 X선과에 전화를 걸었다. 닥터 헌터예요. 즉시 뇌단층 촬영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환자 이름은 디네토 루디네토예요. 빨리 의료보조원을 보내요. 응급 상황이에요. 전화를 끊고 돌아온 캐트는 다시 디네토를 들여다보고 응급실 의료보조원에게 지시했다. 이 환자 옆을 떠나면 안 돼요. X성과에서 보조원이 오면 같이 3층으로 데려와요.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릴게요. 30분 후 3층 X선과에서 캐트는 단층 촬영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뇌출혈이 있는데 열이 나고 충격이 아주 심했어. 우선 24시간 동안은 안정이 필요해요. 일단 상태가 안정되어야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어요. 캐트는 디네토가 당한 것이 마이클에게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마이클도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페이지는 지미의 병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지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레인코트 속 알몸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좀 돈 친구 얘기 들어봤어요? 하루는 그 친구가 봉제 공장 지역에서 한 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레인코트를 활짝 열어 젖혔대요. 그 여자가 잠시 훑어보더니 안감이 왜 그 모양이야? 하더래요. 드디어 캐트와 말로리는 바닷가 외딴 곳에 있는 낭만적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마주 앉은 말로리를 쳐다보면서 캐트는 약간의 죄의식을 느꼈다. 공연이 이런 게임을 시작했나 봐. 그녀는 생각했다. 이자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지만 다 알면서도 난 즐기고 있잖아. 미친 짓이지. 그래도 계획을 바꿀 수는 없어. 두 사람은 식사 후 커피까지 다 마셨다. 캐트가 몸을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케네스, 우리 자기 아파트로 가면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됐어. 말로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 순간 뭔가 불편하다는 듯 캐트는 앉은 채로 몸을 움직이다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이런... 왜 그래? 뭐 잘못됐어? 말로리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잠깐 실례하겠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의 말로리를 남겨두고 캐트는 화장실로 갔다. 몇 분 후 화장실에서 돌아온 캐트는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은 때가 좋지 않아요. 공교롭게도 정말 미안해요. 아무래도 그냥 집으로 가야겠어요. 말로리는 당황한 표정을 애써 감추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기만 하면 반드시 차질이 생기는데 어이가 없었다. 그러지. 말로리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내색하지 않는 게 쉽지 않았다. 얼마 남지도 않은 내기 시한이
또 4에서 5일이나 없어진 것이었다. 캐트가 아파트로 돌아간 지 5분도 안 됐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말로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찾아올 핑계를 생각해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로리가 다시 찾아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고 새삼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지 확인하지도 않고 문을 열었다. 케네스, 라이노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캐트는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왔다. 라이노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디네토 씨의 수술을 맡았다지요? 캐트는 입안이 바짝 말라드는 것 같아 말하기가 힘들었다. 그래요. 절대로 그분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캐트가 말했다. 난 하루 종일 근무해서 너무 피곤해요. 좀 쉬어야겠으니.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그림자가 조용히 물었다. 캐트는 잠시 주저했다. 어떤 뇌수술이든 생명을 잃을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자신의 환자를 잃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어요? 난 최선을. 하여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오. 그림자는 라이노에게 고개를 돌렸다. 자, 이제 가자고. 캐트는 방을 나가는 두 사람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 밖에서 그림자가 돌아섰다. 마이클에게 안부나 전하시오. 캐트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협박 같은 건 하지 않소. 닥터 헌터,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요. 만약 디네토 씨가 살아나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오. 그림자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21장 의사 전용 탈의실에는 대여섯 명의 레지던트가 케네스 말로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말로리가 들어오자 그룬디가 입을 열었다. 엠바카데로의 여성 정보광이 개선하시는구만. 그 재미 본 얘기 좀 자세히 해보라고. 그는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정복당한 당사자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일이 좀 공교롭게 돼서 며칠 더 걸리겠어. 말로리는 자신만만하게 미소 지었다. 며칠 내로 내기건 돈이나 준비하라고. 캐트와 페이지는 수술복을 갈아입을 때 만났다. 의사를 수술해 본 적 있어? 캐트가 물었다. 없는데? 넌 운이 좋았던 거야. 의사들이 아프면 이 세상에서 제일 까다로운 환자가 된다고. 아는 게 너무 많거든. 누구를 수술하는데? 머빈 프랭클린 박사야. 조금이라도 아픈 걸 못 참는 사람이야. 고생 좀 하겠군. 조금이 아니야. 캐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머빈 프랭클린 박사는 60이 넘은 나이에 머리는 다 벗겨졌고 깡마른 체구에 신경질이 심한 의사였다. 병실에 들어오는 캐트를 보고 대뜸 소리쳤다. 주치의가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수술 전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 다 나왔어요. 캐트가 대답했다. 모든 게 정상이고 수술에 지장 있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병리 검사실 직원들을 믿을 수 있어? 걸핏하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르잖아. 수혈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엉뚱한 혈액형으로 할 수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캐트가 다독거렸다. 수술의가 누구야? 닥터 저건슨과 저예요. 프랭클린 박사님 조금도 걱정할 것 없어요. 별로 어려운 수술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신중하게. 지금 수술받는 사람은 나야. 내 뇌를 수술하는 거잖아. 수술에는 위험이 따르게 되어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수술의라는 자들 반수는 직업을 잘못 선택한 자들이야. 백정이 되었어야 할 인간들이 의사라니. 닥터 저건슨은 아주 훌륭한 수술이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아무나 날 수술하게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취의는 누구야? 닥터 밀러일 거예요. 그 얼간이가 날 마취한다고? 안 돼. 딴 사람으로 바꿔야겠어. 프랭클린 박사님. 아니야. 바꿔야만 돼. 혹시 닥터 헨리버튼이 시간이 나는지 알아봐. 그러죠.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들 명단을 가져와. 검토 좀 해봐야겠어.
캐트는 잠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프랭클린 박사님, 이 수술을 직접 집도하시겠어요? 뭐라고? 그는 놀란 듯 캐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무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럴 수는 없겠지. 캐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를 믿고 맡겨두세요. 알았어. 그러고 보니 당신 참 괜찮은 의사야. 마음에 들어. 저도 박사님을 좋아해요. 간호사가 진정제 드렸어요? 그럼 좋아요. 이제 곧 준비가 끝날 거예요. 뭐 필요한 게 더 있으세요? 있지. 그 멍청한 간호사들에게 정맥 찾는 법 똑똑히 가르치라고. 머빈 프랭클린 박사는 제4수술실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는 병실에서부터 수술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잠시도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다. 이건 잊으면 안 돼. 프랭클린이 말했다. 마취약은 최소량만 쓰라고. 뇌 자체는 감각이 없으니까 절개할 때의 통증만 없애주면 돼. 덮어놓고 전신을 마비시키면 안 돼. 잘 알고 있어요. 캐트는 짜증스러운 내색 없이 대답했다. 실내 온도는 절대로 섭씨 4도를 넘으면 안 돼. 4도가 절대 상한선이야. 알았어요. 수술 중에는 빠른 음악을 틀도록 해. 그래야 바짝 긴장하게 된다고. 그러죠. 수술 보조 간호사를 항상 가까이 대기시켜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취약이 투여되고 정신을 잃을 때까지 잔소리는 계속되었다. 두개골이 전기톱으로 삽시간에 절개되고 뇌가 드러나자 캐트가 말했다. 저기 혈전이 잘 보이는 별로 심한 것 같지는 않아. 캐트는 이제 환부에만 몰두했다. 3시간 후 수술은 차질 없이 끝나고 신참 레지던트가 절개된 부위를 봉합하고 있었다. 그때 외과 과장인 조지 앵글런드 박사가 수술실에 들어와 캐트에게 다가왔다. 캐트, 이제 수술이 다 끝났지? 봉합이 거의 끝났어요. 그럼 닥터 저건슨에게 맡기고 빨리 좀 봐줘야 될 환자가 있어. 당신 환자 한 사람이 상황이 급해졌어. 캐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저건슨에게 말했다. 좀 마무리 지어주겠어요? 걱정 말아요. 캐트는 앵글런드 박사를 따라 수술실을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하루 이틀 안정시킨 다음 수술하겠다는 환자가 갑자기 또 뇌출혈이 시작됐어. 지금 제 3수술실로 데려오는 중이야. 아무래도 좀 힘들 것 같아. 하지만 당장 수술해보는 수밖에 없잖아. 환자가 누군데요? 디네토 씨라더군. 캐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디네토? 만약 디네토 씨가 살아나지 못하면 당신도 당신 가족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이오. 캐트는 서둘러 제3수술실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선가 라이노와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떻게 된 거요? 라이노가 물었다. 캐트는 입안이 바짝 말라 말하기가 힘들었다. 디네토 씨가 다시 뇌출혈이 시작됐어요. 빨리 수술해야겠어요. 그림자가 캐트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둘러요. 내가 한 말을 잊지 않았겠죠? 디네토 씨를 꼭 살려내야 돼요. 캐트는 아무 대꾸 없이 서둘러 수술실로 들어갔다. 캐트와 응급수술을 함께하게 된 의사는 닥터 벤스라는 유능한 의사였다. 캐트는 의례적인 수술 전 소독을 시작했다. 우선 양팔을 30초씩 깨끗이 씻고 나서 손도 씻었다. 또 한 번 되풀이한 다음 손톱 사이도 소독했다. 닥터 벤스가 손을 씻으며 캐트에게 말을 걸었다. 기분이 어때요? 계속 수술하느라 좀 피곤하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요. 캐트는 초조한 심정을 내색하지 않았다. 환자를 실은 이동 침대가 수술실로 들어왔다. 간호사와 보조원들이 의식을 반쯤 잃고 있는 루 디네토를 조심스럽게 수술대로 옮겼다. 머리칼을 깨끗이 면도로 밀어내고 씻은 다음 메르시 오레이트 소독제를 발랐다. 메르시 오레이트는 피부를 소독해줄 뿐만 아니라 피부가 수술실 조명 아래서 밝은 오렌지색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디네토의 얼굴은 머리와는 대조적으로 시체같이 창백했다.
수술팀은 모두 자리를 잡고 준비를 끝냈다. 닥터 벤스와 또 한 사람의 레지던트, 마취, 수술 보조 간호사 2사람, 일반 보조 간호사 모두가 캐트를 쳐다보고 있었다. 캐트는 다시 한번 수술기구와 연결된 기계장치를 둘러보았다. 산소 공급 양, 이산화탄소의 수준, 실내 온도, 근육 작동동기의 작동 수준, 심장 박동 수준, 뇌파의 움직임, 혈압 수준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기계장치가 끊어졌을 때의 경고등도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캐트는 마취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디네토의 오른팔에 혈압계를 연결하고 얼굴에 고무로 된 호흡기를 덮었다. 자,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셔요. 3번만 깊이 마시면 돼요. 디네토는 숨을 2번 들이마시자 의식을 완전히 잃었다. 수술이 시작되었다. 캐트는 큰 소리로 수술팀에 말했다. 뇌 한복판에 문제가 생겼어. 동맥이 좀 굵은데 혈전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막고 있어. 뇌 오른쪽에 미세한 혈관으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왼쪽 혈관도 약간 영향을 받았고 캐트는 좀 더 깊이 들어갔다. 혈전의 위치가 상당히 깊은데 메스. 의료용 전기 드릴로 뚫은 작은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환자의 머리에 나 있었다. 캐트는 우선 경내막을 절개하고 그 속에 뇌피질에 다다랐다. 핀셋. 간호사가 전기 핀셋을 건넸다. 캐트는 절개된 부위를 전기 핀셋으로 고정시켰다. 출혈이 아주 심한데요. 닥터 벤스가 말했다. 캐트는 도비로 출혈하는 혈관을 지혈시키기 시작했다. 이제 곧 지혈될 거야. 닥터 벤스는 경내막에 뗀 작은 손뭉치가 피에 젖는 대로 흡입기를 작동시켜 피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제 출혈하던 혈관은 확인되었고 피가 응고되면서 점차 지혈되었다. 잘 되어가는데요. 닥터 벤스가 말했다. 위험한 상황은 지난 것 같아요. 캐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바로 그 순간 루 디네토의 몸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경련을 일으켰다. 마취이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요. 빨리 수혈하도록 해. 캐트가 소리쳤다. 시선이 모두 벽의 모니터로 쏠렸다. 환자의 신체 기능을 나타내는 모니터의 곡선이 점점 수평으로 변하고 있었다. 심장 박동을 나타내는 곡선이 2번 오르내리다 수평에 가까운 선으로 이어졌다. 전기 충격! 캐트가 소리쳤다. 재빨리 전류 방출기를 환자의 가슴에 연결하고 전기 충격 장치를 가동했다. 디네토의 몸이 한번 들썩였지만 모니터에는 변화가 없었다. 빨리 강심제를 주사해. 서둘러. 심장이 멎었어요. 잠시 후 마취이가 소리쳤다. 캐트는 전기 충격 장치의 다이얼을 높이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 디네토의 몸이 또 한번 들썩였다. 심장박동이 멎었어요. 마취이가 다시 소리쳤다.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캐트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전기 충격 장치를 작동시켰다. 디네토의 몸은 더 심하게 들썩였지만 모니터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닥터 벤스가 말했다. 반지는 작지만 그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지, 제대로 알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 우측 상단의 동영상 버튼을 클릭하시면 반지 선택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